별일 아니니 넌 집에 가 있거라. 내가 있을 테니 넌 집에 가서 쉬어. 야근한다던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갔대서 헐레벌떡 달려갔더니 시어머니가 문 앞을 떡하니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기를 쓰고 저를 쫓아내려는 그 다급한 눈빛에 싸늘한 직감이 스쳤죠. 돌아가는 척하다 문을 확 연 순간 막장 광경에 눈이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손을 부여잡고 질질 짜는 낯선 젊은 여자. 그리고 그년의 등을 쓸어내리며 다정하게 위로하는 시모까지. 저는 뻔뻔하게 모텔에서 뒹굴다 걸린 두년놈과 그 더러운 짓거리를 뒤에서 감싸주던 시모를 아주 통쾌하고 잔인하게 짓밟아 주었는데요. 10년 묵은 화병이 단번에 치료되는 완벽한 사이다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복, 시댁복 없이 바보처럼 살았던 30대 중반 윤혜인이라고 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묵묵히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제 온몸을 희생했다고 자부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멍청했었는지 제가 들였던 정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댁 식구들 전체가 똘똘 뭉쳐 저를 어떻게 기만하고 농락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했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볼까 합니다. 그날은 평범하고 고단했던 금요일 밤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야근에 시달리며 어깨가 축 처진 채 출근하던 남편의 뒷모습이 눈에 밟혀 부엌에서 정성껏 야식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팔을 송송 썰어 넣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떡볶이 냄새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채우던 참이었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남편이 한술 뜨며 환하게 웃어주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뜨거운 가스레인지 앞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국자로 국물을 휘휘 젓고 있는데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늦은 시간에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번호가 화면에 떠오르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죠.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라는 그 사람은 제 남편이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대체 어디서 쓰러진 거냐며 다급하게 물었는데 간호사의 입에서 나온 장소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곳이 시 외곽의 모텔 화장실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끓어오르던 냄비의 열기마저 빙하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겉옷만 대충 우겨 입고 미친 사람처럼 맨발에 운동화를 구겨 넣으며 집을 뛰쳐나왔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창밖에 네온사인 불빛들이 매섭게 제 눈을 찌르는 것 같았고 덜덜 떨리는 손끝을 맞잡으며 제발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어요. 모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며 저를 괴롭혔지만 과로에서 쓰러진 불쌍한 사람을 두고 이상한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을 매몰차게 책망하며 서둘러 응급실 문을 밀어젖혔답니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응급실 안을 두리번거리며 남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찾아 헤매는데 저만치 구석에 처진 하얀 병상 커튼 앞에서 아주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저보다 먼저 도착한 시어머니가 커튼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서서 주변을 안절부절 못하며 두리번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를 보고 반가워하거나 안도하기는커녕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치셨어요. 평소 같으면 남편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해서 아들이 쓰러졌다고 제 머리채라도 잡고 흔드셨을 분이
제 어깨를 강하게 밀어내며 억지로 밖으로 쫓아내려 하시더라고요. 별일 아니니까 너는 그만 집에 가라. 내가 알아서 간호할 테니까 당장 돌아가. 저를 거칠게 밀어내는 시어머니의 두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기괴할 정도로 과장된 행동에서 저는 아주 서늘하고 불길한 의심에 싹에 트는 것을 느꼈죠. 이 안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본능적인 경고음이 머릿속을 강하게 울렸지만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응급실 출구 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저는 병원 회전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차가운 콘크리트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발소리를 죽이고 다시 응급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스며들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커튼 끝자락을 움켜쥐고 단번에 확 젖혀버렸을 때 제 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10년의 헌신적인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할 만큼 역겹고 끔찍했는데요. 새하얀 병상 위에는 링거를 꽂은 채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남편이 누워 있었고 그 침대 옆에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아주 젊고 낯선 여자가 남편의 손을 자신의 두 뺨에 비비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등을 떠밀어 쫓아냈던 시어머니는 어느새 그 여자 옆에 착 달라붙어서 여자의 가녀린 어깨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마치 금쪽 같은 친딸을 위로하듯 애틋한 표정으로 달래주고 계셨어요. 그 순간 억장이 무너지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충격 속에서 저는 비명을 지르거나 머리채를 잡는 대신 아주 기묘할 정도로 차갑게 이성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했어요. 분노로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두 다리에 억지로 힘을 꾹 주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죠. 빨간색 녹화 불빛이 깜빡이는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그들의 역겨운 얼굴 정면으로 들이밀며 뚜벅뚜벅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제 등장에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된 시어머니가 입을 떡 벌리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낯선 여자는 화들짝 놀라며 남편의 손을 황급히 뿌리치고 침대에서 떨어져 나갔죠. 카메라 렌즈 너머로 그들의 경악하는 표정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담아내며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 여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섭게 훑어보았어요. 짙은 화장에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화려한 명품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려 눈동자를 굴리더니 붉게 칠한 입술을 달달 떨며 지나가던 개도 웃지 않을 구역질 나는 변명을 짓거리기 시작했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동호회 지인인데 오늘 급하게 비즈니스 얘기할 게 있어서 모텔 화장실에서 단둘이 조용히 회의를 하던 중이었어요. 모텔 화장실에서 단둘이 비즈니스 회의를 했다는 그 기상천외하고 천박한 핑계에 저는 하마터면 헛웃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바로 그때 병실 밖에서 우당탕거리는 요란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아주버니와 시누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라고요.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병상 앞에 살얼음판 같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제게 미안해하거나 동생의 불륜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낯선 여자 앞을 든든한 병풍처럼 막아서며 철저하게 그 여자를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니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아주 점잖고 근엄한 척하며 그 불륜녀를 향해 깍듯이 허리를 굽혀 인사까지 올리더라고요.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재수 씨가 촌스럽게 눈치가 없어서 상황 파악을 못하니 대표님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시누이 역시 질세라 여자의 팔짱을 아주 다정하게 끼며 저를 향해 뾰족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해댔죠. 새언니 진짜 교양 없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분은 우리 오빠의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은인이신데 어디서 감히 카메라를 들이밀어. 당장 끄지 못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친 그 추악한 인간들이 단체로 바람난 동생을 감싸고 돌며 불륜녀를 상전 모시듯 굽신거리는 그 기막힌 총극을 지켜보며 저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활화산의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카메라만 들이대고 있자 처음에는 당황하던 상간녀도 이내 기가 살았는지 턱을 치켜들며 저를 똑바로 노려보더라고요. 자기가 돈줄을 쥐고 있으니 이깟 촌스러운 본처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오만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제 입가에는 오히려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동시에 최근 들어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떠오르며 완벽하고도 소름 끼치는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죠. 식당 주방 보조를 하며 입버릇처럼 돈이 없다고 앓는 소리를 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나 볼 법한 수백만 원짜리 신상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나셔서 제 앞에서 보란듯이 흔들어대셨더니 만년 취업 준비생이라며 제게 생활비를 뜯어가던 시누이가 어느 날 번쩍거리는 한정판 명품 팔찌를 차고 와서 자랑스레 웃어대던 그 가증스러운 입꼬리. 그리고 무엇보다 매주 주말마다 중요한 골프 모임이 있다며 저를 텅 빈 집에 홀로 버려두고 머리에 왁스를 잔뜩 바른 채 휘파람을 불며 집을 나서던 남편의 그 경쾌한 뒷모습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들은 며느리인 저만 철저하게 바보 등신으로 만들며 이 역겨운 불륜녀가 던져주는 더러운 돈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희희낙낙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주말마다 저에게 친정 엄마를 뵙고 오라며 살갑게 등 떠밀던 시어머니의 그 다정한 미소가 사실은 자기 아들과 저 상간녀를 편하게 만나게 해주려던 끔찍한 수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어요. 가족이라는 거룩한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저를 철저히 기만하고 조롱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마주하며 저는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삼키기 위해 어금니가 부서져라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이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저 여자의 머리채를 쥐어뜯어봤자 저 인간들 눈에는 그저 질투에 눈이 멀어 발악하는 촌스럽고 무식한 마누라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저는 뼛속 깊이 본능적으로 알아차렸거든요. 저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돈과 알량한 체면을 제 손으로 직접 갈기갈기 찢어발겨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바닥으로 질장 끌어내려 주겠다고 다짐했죠. 녹화 중인 렌즈 너머로 저를 비웃듯 쳐다보는 그 불륜녀의 가만히 떨리는 눈동자와 저를 멸시하는 시가 식구들의 뻔뻔한 민낯을 제 휴대전화 메모리에 그리고 제 심장 가장 깊숙한 곳에 아주 뼈저리게 새겨 넣으며 저만의 완벽하고도 냉혹한 처형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의 빨간색 녹화 불빛이 매섭게 깜빡이는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링거를 꽂고 누워있던 남편이 낮게 신음하며 무거운 눈꺼풀을 치켜떴어요. 마취에서 덜 깬 사람처럼 몽롱한 눈동자를 굴리던 남편은 병상 끄트머리에 승냥이처럼 버티고 서서 자신을 촬영하는 저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자 순식간에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사색이 되어버렸죠. 상황 파악을 하느라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던 남편은 제 옆에 서 있는 불륜녀와 시가 식구들의 굳은 표정을 번갈아 보더니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는 이불자락을 꽉 움켜쥐며 뻔뻔하기 짝이 없는 개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혜진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투자 얘기를 하느라 조용한 곳을 찾은 건데. 내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침대에 잠깐 누웠던 거야. 오해하지 마, 진짜야. 그 가증스러운 변명을 듣는 순간 제 가슴 밑바닥에 아주 좁쌀만큼 남아있던 남편을 향한 연민과 걱정의 찌끄러기마저 차갑게 얼어붙어 바스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비겁한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옆에서 눈치를 보던 아주버니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저를 예민하고 유별난 진상 여자 취급하며 훈계를 늘어놓더라고요. 재수 씨, 부부싸움은 나중에 집에 가서 조용히 해결하시고 일단 저리 비키세요. 신우이 역시 팔짱을 꼬고 짝다리를 짚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치고는 아주버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저를 병실 밖으로 내몰려 했어요. 그 역겨운 인간들의 가식적인 가면극을 가만히 지켜보던 저는 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감정적으로 대적하며 제 에너지를 낭비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의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은 뒤 아주 차갑게 가라앉은 서늘한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 선언하듯 쏘아붙였죠. 다들 그만 닥치고 당장 꺼져. 내 남편 간호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병실에서 나가라고. 평소시가 식구들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숙이고 살던 제가 얼음장 같은 얼굴로 축객령을 내리자 기세등등하던 아주버니와 시누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어요. 시어머니 역시 제 번뜩이는 눈빛에 기가 눌렸는지 불륜녀의 옷자락을 슬쩍 잡아당기며 쫓기듯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갔고 그 좁은 공간에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쥐새끼처럼 눈알만 굴리는 남편과 저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밤새 남편의 병상 곁에 앉아 저는 단 한숨도 자지 않고 어둠 속에서 꼿꼿하게 허리를 세운 채 앞으로 이 역겨운 인간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짓밟아 줄지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의 판을 짜고 또 짰어요.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저는 눈치만 보는 남편의 등을 떠밀어 억지로 택시에 쑤셔 넣고 집으로 돌려보낸 뒤 병원 앞 택시 승강장에서 곧바로 남편이 쓰러졌던 그 외곽의 허름한 모텔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습기 차고 퀴퀴한 곰팡내가 진동하는 그 더러운 모텔 지하 주차장 구석에 남편의 차가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위쪽에 매달린 블랙박스 전원선을 거칠게 뽑아낸 뒤 그 안에 꽂혀있던 작은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손바닥이 벌겋게 패이도록 꽉 움켜쥐었어요. 이 작은 칩 안에 남편과 저 뻔뻔한 상간녀가 어떤 역겨운 대화를 나누며 모텔로 기어들어 왔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헛구역질을 억눌렀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외투 주머니에 깊숙이 챙겨 넣고 도망치듯 그 지옥 같은 주차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은 어젯밤 제가 썰다 만파와 식어버린 냄비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 더욱 처량하고 스산한 공기만 감돌고 있었죠. 저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곧장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그때 서재 책장 한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방치되어 있던 남편의 구형 태블릿 PC가 제 시선에 들어왔어요. 평소 남편이 화면이 깨졌다며 잘 쓰지 않고 처박아 두었던 기기였는데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차가운 금속 기기를 집어들고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화면이 희미하게 밝아오며 익숙한 통신사 로고가 뜨더니 이내 집안의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내고
연결되었다는 아이콘이 떴어요. 그와 동시에 마치 고장난 기계가 발작을 일으키듯 요란하고 날카로운 알림음이 기관총을 쏘아대듯 연달아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의 메신저 단체 대화방 알림이 수십 개, 수백 개씩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해 메신저 앱을 여는 순간 제 두 눈앞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주버니, 시누이 그리고 제 남편까지 며느리인 저만 쏙 빼놓고 시가 식구 전체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비밀 가족 단톡방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핏발선 눈으로 스크롤을 위로 올리며 그들이 지난 몇 달 동안 나누었던 그 역겨운 대화들을 하나하나 눈에 새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채운 수많은 텍스트 속에는 어제 병실에서 보았던 그 불륜녀의 정체가 낱낱이 까발려져 있었어요. 그 여자는 바로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상가 건물을 소유한 돈 많은 건물주의 늦둥이 딸이었고 남편이 무리한 갭 투자로 죽느니 사느니 할 때 남편의 빚 5천만 원을 일시불로 대신 갚아주며 제 남편의 목줄을 쥐고 흔들던 인간이라고 했죠. 대화방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제 심장은 난도질을 당하는 것처럼 갈기갈기 찢겨나갔어요. 주말마다 제게 고생한다며 친정 엄마 밥을 먹고 오라고 다정하게 미소 짓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그 단톡방에서 자기 아들과 상간녀를 편하게 만나게 해주려고 저를 치워버렸다는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거든요. 내가 오늘 그 눈치 없는 년 친정으로 빼돌렸으니까 우리 새아가 불러서 소고기 구워 먹이자. 시어머니의 그 소름 끼치는 메시지 아래로 시누이가 남긴 텍스트가 제 뺨을 때리듯 날아들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새언니 모르게 그 대표님 만나서 백화점 가기로 했어. 저번에 주신 명품 가방도 맘에 들고 이번에는 VIP 호텔 숙박권 좀 끊어달라고 조를 거야. 그리고 그 추악한 대화의 활용점정을 찍은 것은 다름 아닌 제가 10년을 바쳐 내조했던 제 남편의 손가락에서 나온 더러운 문장들이었어요. 마누라는 돈 냄새만 맡아도 덜덜 떠는 촌달기라 옆에 두면 내 격이 다 떨어져. 대표님이 최고지. 빚도 갚아주고 나를 왕처럼 대접해주잖아. 그 텍스트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저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아 입을 크게 벌리고 꺽꺽거리며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뱃속에 들어있던 모든 내장이 뒤틀리며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에 책상 모서리를 부여잡고 헛구역질을 연거푸 쏟아냈죠. 그동안 제가 밤잠을 줄여가며 식당에서 마트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시어머니 용돈을 챙겨드리고 시누이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었던 그 피눈물 나는 시간들이 그들 눈에는 그저 촌스럽고 눈치 없는 동신 호구의 헛발질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눈물샘마저 완전히 말라버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극도의 분노 속에서 두 주먹을 책상 위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당장이라도 시가로 쳐들어가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싶은 충동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짐승처럼 물어뜯는 대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의 칼날을 벼르기 시작했어요. 서재 의자에 등을 꼿꼿하게 기대고 앉아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며 남편의 블랙박스 영상 파일과 태블릿 PC 속 단톡방 대화 캡처본 수백 장을 단 한 장도 빠짐없이 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모조리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퍼센트 게이지가 서서히 올라가는 모니터 화면을 무표정하게 응시하며 나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짓밟은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이 사회에서 완벽하게 매장시키고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과 체면을 제가 되도록 불태워버린 지옥 같은 복수국의 서막을 아주 서늘하게 올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그날 밤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을 무렵이었어요. 모텔 사건은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일이냥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을 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기름기를 잔뜩 머금은 채 아들 몸보신을 시켜야 하니 저녁 식사를 하러 본가로 넘어오라는 가증스러운 명령을 내리고 있었죠. 당장이라도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온갖 저주를 퍼붓고 싶은 충동이 식도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혀를 꽉 깨물어 비릿한 피맛을 느끼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옛말을 머릿속에 수백 번 되새기며 저는 제가 10년 동안 굽신거리며 드나들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가 현관문을 아주 당당하고 꼿꼿한 걸음걸이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띈 건 최고급 한우를 구워 먹으며 식탁에 둘러앉아 하하호호 화목한 척 가식적인 웃음을 터뜨리는 그 역겨운 인간들의 가면각이었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쓰러졌던 아들의 입에 기름진 고기 반찬을 밀어 넣어주며 애틋하게 쳐다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모정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식구들은 일순간 동작을 멈추고 어색하게 눈동자를 굴렸지만 저는 보란듯이 식탁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아 팔짱을 여유롭게 꼈죠. 제 옆에서 쥐새끼처럼 눈치를 보며 젓가락만 달달 떨고 있는 남편을 향해 저는 입가에 아주 서늘한 미소를 띤 채 뼈있는 농담을 툭 던졌습니다. 당신 모텔에서 넘어진 사람 같지 않네? 며칠 만에 고기 구워 먹는 거 보니까 이제 아주 멀쩡해 보여. 그 한마디에 펄펄 끓던 찌개 냄비라도 뒤집어 쓴 듯 시가 식구들의 얼굴이 일제히 흙빛으로 변하며 사색이 되더라고요. 아주버니는 먹던 고기가 목구멍에 헉하고 걸려 캑캑거렸고 시누이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바닥에 쨍그랑 떨어뜨리며 동공을 요동쳤어요.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어깨를 움츠리며 애써 제 시선을 피하려 밥그릇에 코를 박았죠. 그들이 당황해서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눈알만 굴리는 꼴을 지켜보며 저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짜릿하고 통쾌한 환희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만끽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 쪽에서 무거운 뚝배기를 양손에 힘겹게 받쳐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 나오는 형님의 구분 등이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뒤늦게 아주버니와 결혼해 이 집안에 들어온 형님은 매일 대출을 받아 도박과 주식으로 날려먹는 구제불능 아주버니 때문에 시가에서 온갖 멸시와 구박을 받으며 쥐 죽은 듯 부엌대기 역할을 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에서 색이 다 바랜 낡은 티셔츠를 입고 종종 걸음을 치던 형님이 뜨거운 뚝배기 열기에 손을 대었는지 아 뜨거워하며 비틀거리다 그만 찌개 국물을 식탁 모서리에 쏟고 말았어요. 바닥으로 붉은 국물이 튀자마자 시어머니는 형님의 손을 살피기는커녕 자리에서 펄쩍 뛰며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칠칠치 못한 거사. 눈은 어디다 달고 다니길래 찌개를 다 엎어버려. 넌 어째 하는 집마다 그렇게 재수가 없니. 시누이 역시 화들짝 놀라며 자기 치마에 국물이 튀지 않았는지 호들갑을 떨며 형님을 향해 눈을 흘겼죠. 그 순간 저는 10년 동안 이 집안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며 화상 자국이 끊이지 않았던 채 거친 두 손이 떠오르며 형님의 저 초라한 뒷모습에 강렬한 동질감과 뼈저린 연민을 느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펄펄 끓는 국물 옆에 주저앉아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만 뚝뚝 흘리는 형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찬물에 적신 행주를 가져와 형님의 벌겋게 달아오른 손등을 정성껏 닦아주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해
참아왔던 독서를 매섭게 쏘아붙였죠. 다친 사람 걱정은 안 하시고 찌개 아까운 타령만 하세요? 손이 없으세요? 발이 없으세요? 입으로만 구박하지 마시고 직접 좀 닦으시죠. 저의 날 선 반격의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입을 떡 벌리고 가슴을 쳤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싸구려 연극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기에 거칠게 행주를 집어 던지고 시댁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신발을 구겨 신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뜨겁게 달아오른 제 뺨을 식혀주었죠. 지옥 같았던 저녁 식사 자리를 뒤로하고 아파트 단지 입구를 향해 어두운 산책로를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등 뒤에서 다급하게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헐떡이는 숨소리와 함께 저를 부르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앞치마도 채 벗지 못한 형님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파르르 떨리는 두 손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불쑥 내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마주한 형님의 두 눈에는 억울함과 두려움 그리고 어떤 결연한 의지가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죠. 형님은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를 억누르며 그 지옥 같은 가족 메신저 단체방에서 저를 비웃고 조롱하는 식구들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밤마다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어요. 시가 식구들이 저를 바보 취급하며 이 집안의 돈줄이자 노예로 철저히 이용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며 형님이 건넨 그 묵직한 봉투 안에는 시가 식구들의 추악한 탐욕을 한 번에 박살낼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뇌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밑에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저는 너무나도 끔찍한 그들의 이중성의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 속에는 겉으로는 가족의 평화를 위하는 척 점잖은 미소를 짓던 교활한 아주버니가 남편의 5천만 원 빚을 수습해준다는 명목으로 뒤에서는 시아버지 명의로 된 알짜배기 상가 건물을 몰래 자기 앞으로 빼돌리려 치밀하게 계획했던 이면 계약서와 위조 서류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형님은 매일같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구제불능 남편 때문에 매일 밤 소리 죽여 완벽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눈물 섞인 고백을 토해냈습니다. 거기다 몰래 수집해둔 시어머니의 비자금 장부와 치명적인 증거들까지 모조리 제 손에 쥐어주는 형님의 차가운 두 손을 저는 아주 꽉 맞잡았어요. 서로의 거친 손을 부여잡은 채 칠흑같이 어두운 아파트 단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철저하게 버림받고 상처 입은 우리 두 며느리는 이 썩어 빠진 집구석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완벽하고도 눈물겨운 연대를 맺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파르르 떠는 형님의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그 도박꾼 아주버니와 완벽하게 갈라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선임 비용 전액을 제가 모두 지원하겠다고 맹세하듯 약속했어요. 단순히 이혼 서류나 던져주고 눈물 짓고 끝내는 시시한 짓 따위는 애초에 제 계획에 없었거든요. 저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그들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돈을 미끼로 던져 스스로 제 살을 파먹고 짐승처럼 물어뜯게 만들 완벽한 사냥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제게 넘겨준 이 폭탄 같은 서류들을 가슴에 품고 돌아오는 길에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맹렬하게 요동치며 찬란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어요. 형님과 칠흑같이 어두운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완벽한 연대를 맺고 그 폭탄 같은 증거 서류들을 품에 안은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안방 구석에 있는 소형 금고를 열어 형님이 넘겨준 시어머니의 비자금 장부와 아주버니의 이면 계약서들을 가장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쑤셔넣고 비밀번호를 굳게 채워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겉옷도 벗지 않은 채 불도 켜지 않은 캄캄하고 서늘한 거실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저를 철저하게 기만했던 그 역겨운 인간들의 목통을 어떻게 조여줄지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의 사냥판을 짜고 있었죠.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거친 손길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시가에서 그 비싼 한우 고기를 구워 먹다 제가 식탁을 먼저 박차고 나갔다는 이유로 잔뜩 심통이 난 얼굴을 하고 들어온 남편은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짜증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불륜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진 아내에 대한 미안한 기색은커녕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겉옷을 허물벗듯 바닥에 훌렁훌렁 벗어 던지고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뻔뻔하게 안주 타령을 하더라고요. 어른이 식사하시는데 그렇게 쌩하니 가버리면 어떡해. 당신 때문에 속 타니까 냉장고에서 시원한 맥주 한 캔 꺼내고 오징어 좀 구워와. 그 주둥이에서 튀어나오는 안주 타령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게 지금까지 제 청춘을 갈아바치며 내조를 해왔다는 사실의 모멸감이 차올라 어금니가 부서져라 꽉 깨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군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가스불을 켰겠지만 그날의 저는 저 인간의 수발을 들어줄 마음이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바퀴벌레를 내려다보듯 아주 싸늘하고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 대꾸조차 하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거칠게 쾅 닫아버렸습니다. 방문 밖에서 어디 감히 남편 말을 심리하며 씩씩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콧방귀를 뀌며 귀를 막아버렸죠. 다음 날 오후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모셔두었던 가장 화려하고 우아한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고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는다는 강남의 한 대형 백화점 명품관 VIP 라운지 근처 최고급 카페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미용실에서 한껏 부풀려 세팅한 머리에 번쩍거리는 굵은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푹신한 벨벳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동네 친구들 앞에서 돈 많은 사모님 행세를 하며 거들먹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무언가 대단한 비밀을 간직한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걱정스러운 며느리의 얼굴이라는 가면을 완벽하게 뒤집어 쓰고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 시어머니를 마주친 척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네 친구들 앞에서 제가 나타나자 체면이 구겨질까봐 미간을 찌푸리며 당황하시던 시어머니의 귓가로 몸을 숙인 저는 아주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맹독을 머금은 악마의 속삭임을 풀어넣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신우이가 그 여자한테서 수백만 원짜리 한정판 명품 팔찌 세트랑 최고급 호텔 VIP 스위트룸 숙박권 받은 거 혹시 어머니한테는 안 보여주셨어요? 신우이가 그 여자한테 어머니 몫까지 챙겨달라고 조르더니 결국 자기 것만 쏙 받아서 어머니 몰래 혼자 숨겨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귓가에 던진 그 속삭임 한마디에 고상하고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며 눈동자의 시뻘건 배신감과 탐욕의 불길이 무섭게 번뜩이는 것을 저는 아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상간녀가 시가 식구들에게 바치던 그 알량한 뒷돈과 명품 조공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는데 친딸이 중간에서 그것을 가로채어 혼자만 호사를 누렸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호흡이 거칠어지며 쥐고 있던 찻잔을 바들바들 떠시더라고요. 이성을 잃고 당장이라도 딸의 머리채를 잡으러 집으로 뛰쳐나갈 듯
분노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등지고 백화점 회전문을 빠져나오며 저는 입꼬리를 길게 말아 올리고 아주 짜릿하고 달콤한 환희를 씹어 삼켰습니다.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그 모녀 사이의 알량한 핏줄이라는 끈은 고작 명품 팔찌 하나에 가위로 싹둑 자른 듯 아주 허무하게 끊어져 버린 것이죠. 시어머니의 마음에 지독한 의심의 불씨를 지펴놓고 며칠이 지난 저녁 무렵 저는 퇴근 후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는 남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근심이 가득하고 남편을 세상에서 제일 걱정하는 아내의 표정을 지어 보이며 두 번째 치명적인 독을 투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늘 아주버님 아는 분한테 우연히 건너들었는데 아주버님이 당신 빚 5천만 원을 수습해 준다는 핑계를 대고 아버님 명의로 된 그 알짜배기 상가 건물을 몰래 자기 앞으로 명예 변경하려는 서류를 꾸미고 있다던데? 평생 형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형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던 남편은 제 입에서 나온 그 충격적인 반쪽짜리 진실을 듣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듯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동생을 핑계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형의 교활한 배신에 남편의 얼굴은 극도의 분노와 억울함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목과 이마에는 굵은 핏대가 터질 듯이 솟구쳐 올랐죠. 뭐라고? 형이 감히 내 빚을 핑계로 아버지 상가를 건드려 나를 완전히 총알바지로 앞세우고 자기 혼자 그 비싼 건물을 날름 삼키겠다고? 눈에 핏발이 선 채 거실 바닥을 짐승처럼 씩씩거리며 서성이고 발에 채는 쿠션을 발로 걷어차며 길길이 날뛰는 남편의 꼴을 팔짱을 낀 채 감상하며 저는 속으로 차가운 조소를 흘려보냈습니다. 평생을 형제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감싸 안고 서로의 불륜과 허물을 덮어주던 그 역겨운 형제의 우애 역시 돈 앞에서는 한낱 휴지 조각보다 못한 쓰레기였음이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제 돈에 눈이 멀어 딸을 의심하는 시어머니와 재산을 빼앗길까봐 형을 증오하게 된 남편까지. 제 장기판의 말들은 모두 각자의 뱃속에 지독한 도끼를 품고 완벽하게 세팅이 끝났습니다. 제 통쾌한 복수극의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활용점정이자 이 썩어 빠진 집안의 절대적인 권력을 쥔 칼잡이는 바로 시아버지 한 사람뿐이었어요. 나름 동네 유지 소리를 듣는 시아버지는 자기 핏줄이라 할지라도 내 돈과 재산의 흠집을 내거나 본인의 드높은 체면을 구기는 짓을 하면 그 즉시 호적을 파버리고 자비 없이 짓밟아버리는 아주 냉혹하고 무자비한 폭군 같은 가부장이었거든요. 저는 시아버지가 지방의 큰 사업건으로 2박 3일 출장을 떠나 본가를 비우는 바로 그 주말 아침을 결전의 디데이로 삼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치명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아주버님이 아버님 출장 가신 이번 주말을 틈타서 기어코 상가 담보대출 서류를 은행에 집어넣으려고 하신대요. 아버님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아시면 상가 뺏긴 것도 모자라 어머니가 아들 단속 제대로 못했다고 불같이 화를 내실 텐데 당장 어머니 생활비 나오는 그 신용카드부터 모조리 정지시키고 집에서 빈몸으로 내쫓으실 게 뻔해요. 서류가 은행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당장 식구들 다 불러 모아서 결판을 내고 막으셔야 해요. 자신의 유일한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남편의 무제한 신용카드가 가위로 잘려나가고 땡전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시어머니는 제 예상대로 완벽하게 이성을 잃고 미끼를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사색이 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시기 전에 이 사태를 조용히 수습하고 자기 밥그릇을 지켜내기 위해 두 아들과 시누이를 당장 본가 거실로 소집하는 긴급 호출을 내렸죠. 평소 같았으면 왜 또 불러대냐며 짜증을 냈을 식구들이었지만 각자의 금전적인 이권과 의심이 걸려 있었기에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시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일요일 오후 각자의 뱃속에 서로를 향한 새까만 의심과 끔찍한 원망을 가득 품은 시가 식구들이 거실에 하나둘씩 모여들며 숨막히는 살얼음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입술만 달달 떨며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코트 주머니 속에 든 휴대전화의 단축번호 버튼을 매만졌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바보 취급하고 기만했던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스스로의 탐욕에 눈이 멀어 서로를 잔인하게 물어뜯는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진흙탕. 싸움을 지방에 계신 시아버지에게 고스란히 생중계하기 위한 완벽한 주머니 도청 함정을 가슴속에 단단히 품은 채 말이죠. 저는 그들 맞은편 소파에 가장 우아하고 여유로운 자세로 자리를 잡고 앉아 거실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곧 터져나올 파멸의 카운트다운을 황홀하게 감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숨막히는 정적을 가장 먼저 깨트린 사람은 역시나 돈 앞에서 그 누구보다 이성을 쉽게 상실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핏발이 시뻘겋게 선 눈으로 맞은편에 앉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딴청을 피우는 시누이를 노려보시더니 다짜고짜 탁자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크리스탈 과일 접시를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버리셨어요.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과 사과들이 거실 바닥으로 튕겨나가자 식구들 모두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누이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 기집애 당장 바른 대로 말해. 그 여자가 나 주라고 챙겨준 명품 팔찌랑 백화점 상품권 네가 중간에서 낼름 가로채서 혼자 다 팔아먹었다며. 애미 등골 빼먹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애미 목까지 도둑질을 해? 크리스탈 조각이 발등에 튀어 비명을 지르던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추궁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지지 않고 독사처럼 눈을 치켜뜨며 자리에서 일어나 바락바락 대들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무슨 헛소리야. 내가 언제 가로챘다고 그래. 엄마야말로 오빠 바람 피우는 거 뒤에서 다 봐주고 도와주면서 나한테는 콩고물 하나 안 줬잖아. 대표님이 나 쓰라고 준 건데 왜 엄마가 난리야. 두 모녀가 서로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다가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악다구니를 쓰는 사이 반대편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과 아주버니 쪽에서도 마침내 시뻘건 불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남편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튀어오르더니 하늘처럼 모시던 아주버니의 멱살을 두 손으로 우악스럽게 틀어쥐고 거실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형이 인간이야? 내 빚 수습해준다는 핑계대고 아버지 상가 형 앞으로 명예 돌리려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를 방패로 세워놓고 형 혼자 아버지 재산 다 꿀꺽하려고 했지. 목이 졸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주버니는 당황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분노로 이성을 잃은 남편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캑캑거리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내 아주버니 역시 억눌렸던 본성을 드러내며 남편의 손을 거칠게 쳐내고는 동생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치며 똑같이 핏대를 세우고 포효하기 시작했어요. 이 미친 새끼가 어디서 감히 형한테 삿대질이야. 니놈이 상간녀한테 5천만 원 빚지고 그 여자 치맛자락에 빌부터 사는 거
아버지가 아시면 당장 호적 파일 텐데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수습해 주려던 거잖아. 능력도 없는 놈이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니까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거실 전체가 4명의 인간들이 쏟아내는 쌍욕과 고함, 그리고 서로를 헐뜯는 끔찍한 파열음으로 완벽한 아수라장이 된 그 찰나의 순간을 저는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코트 주머니 속에 조용히 넣고 있던 손가락을 움직여 미리 설정해둔 시아버지의 단축번호 버튼을 아주 깊고 단호하게 꾹 눌렀어요. 뚜루루 하는 통화 연결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덜컥하고 수화기 너머로 지방 출장 중인 시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마이크 부분이 거실 한가운데의 소음을 완벽하게 빨아들일 수 있도록 주머니 입구를 살짝 벌려둔 채 아주 평온하고 자비로운 얼굴로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들의 역겨운 자백이 시아버지의 귓가로 실시간 생중계되도록 화려한 무대를 깔아주었죠. 아버지가 전화기 너머로 모든 상황을 듣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남편은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쾅쾅 내리치며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의 추악한 불륜과 아주버니의 상가 횡령 시도를 동네가 떠나가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한테 5천만 원 빚진 건 맞지만 형이 아버지 상가명에 변경하려는 건 명백한 도둑질이잖아.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형 혼자 꿀꺽하게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당장 아버지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5천만 원이라는 빚의 규모와 상가, 서류 위조라는 결정적인 단어들이 제 주머니 속 휴대전화 마이크를 타고 시아버지의 고막에 아주 선명하게 내리꽂히고 있음을 저는 온몸의 짜릿한 전율로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니가 서로의 얼굴에 침을 튀기며 멱살잡이를 이어가는 그 난장판 속에서 시어머니와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뒹굴던 시누이가 악에 바친 목소리로 날카롭게 끼어들며 남편의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오빠는 병신같이 그 여자한테 차인 주제에 무슨 큰 소리야? 그 여자가 우리 집구석 거지 같고 구걸하는 거 징그럽다고 이제 오빠 안 만날 거래. 그 집안의 유일한 구명줄이자 동아줄이었던 돈 많은 상간녀에게 완벽하게 버림받았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친동생의 입으로 직접 확인한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거실 바닥에 처참하게 허물어지며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어요.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빚더미가 피부로 와닿은 남편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뒹굴었고 그토록 당당하게 불륜녀를 상전 모시듯 떠받들며 조공을 바라던 시어머니 역시 영원할 줄 알았던 돈줄이 완전히 끊겼다는 충격에 입을 떡 벌리고 주저앉아 숨만 헐떡거렸습니다. 나를 짓밟고 일어섰던 그 오만방자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얄팍한 탐욕 때문에 완벽하게 파멸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찬란한 풍경을 두 눈에 가득 담으며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바로 그 완벽하고도 예술적인 파멸의 타이밍에 저는 코트 주머니 속에서 통화가 연결된 휴대전화를 꺼내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탁자 위에 아주 조심스럽고 우아하게 올려놓았습니다. 휴대전화 스피커를 뚫고 튀어나온 시아버지의 우렁차고 끔찍한 분노의 포효가 거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며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의 숨통을 단번에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이 호로 자식들 당장 다 죽여버려야지. 내 돈에 감히 손을 대고 상가를 훔쳐? 바람이 나서 빚을 지고 집안에 먹칠을 해? 내 눈앞에 띄면 다 찢어 죽여버릴 테니까 당장 다 내 집에서 나가. 천둥벼락 같은 시아버지의 끔찍한 호통소리에 거실 바닥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뒹굴던 시가 식구들은 일순간 벼락을 맞은 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어요. 평생 시아버지의 권력과 돈 앞에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하던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린 채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고, 남편과 아주버니는 바지에 오줌이라도 지릴 듯 극도의 공포에 질려 눈알만 뒤집어 까며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절대 권력자의 한마디에 팔이 목숨처럼 납작 엎드린 그 비참하고 굴욕적인 꼴을 내려다보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완벽한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시아버지의 숨 넘어가는 분노와 끔찍한 욕설이 스피커를 통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아주 우아한 손길로 종료 버튼을 툭 눌러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를 철저히 기만하고 바보 취급하며 등쳐먹던 그들의 모든 추악한 계략이 완벽하게 박살나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권력자에게 처참하게 버려지는 꼴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황홀했거든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짐승처럼 헐떡이는 그들을 향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서늘한 눈빛을 남긴 채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시가 식구들이 시아버지의 천둥 같은 호통에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린 그 끔찍한 거실을 미련 없이 빠져나와 제가 미리 구해둔 작은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의 그 상쾌한 기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무거운 코트를 벗어 던지고 깨끗한 하얀색 침대보 위에 대자로 누워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10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그 역겨운 시집살이와 남편의 빚이라는 족쇄가 마침내 끊어졌다는 생각에 가슴 벅찬 해방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짠 완벽한 복수극의 전반전에 불과했어요. 내 10년의 청춘을 송두리째 짓밟고 나를 기만했던 그 오만방자한 인간들에게 완벽한 지옥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법의 심판이라는 칼날을 꺼내들어 그들의 숨통을 정확하게 끊어놓아야 할 차례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여유롭고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떠 진하게 내린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인터넷을 이잡듯 뒤지고 수소문하여 찾아낸 대한민국에서 가장 피도 눈물도 없이 지독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간 저는 그동안 도끼를 품고 모아두었던 그 모든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쏟아부었어요. 남편의 블랙박스 영상 속 역겨운 불륜의 현장과 태블릿 PC에서 빼낸 시가 식구들의 가족 메신저 단톡방 캡처본 100여 장, 그리고 형님이 목숨을 걸고 빼돌려준 시어머니의 비자금 장부와 어제 시가 거실에서 주머니 도청으로 완벽하게 녹음해둔 남편의 불륜 자백과 아주버니의 상가 횡령 시도 음성 파일까지 제가 내민 증거들은 단 하나의 오차나 허점도 허용하지 않는 아주 날카롭고 완벽한 사형 선고의 칼날 그 자체였습니다. 차갑게 서류를 훑어보던 변호사조차 제 치밀하고 도끼 어린 증거 수집 능력에 혀를 내두르며 승소율 100%를 장담하더라고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변호사에게 아주 특별하고 잔인한 한 가지 부탁을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법원 등기로 상간녀의 소장을 집이나 우편함에 조용히 꽂아두는 시시하고 자비로운 방식 따위는 애초에 제 계획에 없었거든요. 변호사님, 그 여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상가 건물의 신규층 오픈 축하 행사일이 바로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그 행사 당일에 맞춰서 소장 폭탄 공개적으로 터뜨리려고요. 나를 바보 취급하며
돈으로 시가 식구들을 하수인처럼 부리던 그 불륜녀를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한가운데서 산산조각 내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손꼽아 기다리던 결전의 금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대형 축하 화환을 주문하여 행사 시작 시간에 맞춰 상가 로비 한가운데에 당당하게 세워두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환의 양옆으로 펄럭이는 길고 눈부신 리본에는 평범한 축하 인사 대신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단번에 앗아갈 아주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박아 넣었죠. 남의 남편 빚 5천만 원 갚아주며 불륜하는 예쁜 딸을 두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가정교육 부탁드립니다. 오전 10시 수많은 지역 유지들과 상가 세입자 협회 회원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기 위해 북적거리는 로비 한가운데 그 거대하고 끔찍한 문구를 단 화환이 떡하니 자리 잡는 순간 상가 로비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체면과 명예를 목숨처럼 중시하며 거들먹거리던 상간녀의 아버지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떠밀려 그 화환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리본에 적힌 문구를 읽어내려가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흙빛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때 미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고용한 배달원이 행사장을 뚫고 들어와 수많은 하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간녀 아버지의 손에 그 두툼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 봉투를 직접 쥐어주며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따님, 앞으로 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입니다. 확인하시죠. 평생을 지역 유지로 대접받으며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던 그 오만한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딸의 추악한 불륜 소장을 직접 뜯어본 뒤 극도의 수치심과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피를 토할 듯 뒷목을 꽉 잡으며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와 응급실로 실어가는 그 처참한 아수라장 속에서 제 복수의 첫 번째 폭탄은 아주 화려하고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터져버렸죠. 응급실에서 겨우 의식을 회복한 상간녀의 아빠는 그날부로 불같이 노하여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며 부족함 없이 키운 늦둥이 딸이 남의 유부남과 바람이 나서 집안 망신을 시킨 것도 모자라 자신의 피 같은 돈으로 불륜남 식구들에게 명품 조공까지 바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고 해요. 당장 상간녀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모조리 정지시키고 타고 다니던 외제차 키마저 압수해버린 뒤 단돈 한 푼 쥐어주지 않고 그 여자를 빈몸으로 길거리에 매정하게 내쫓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돈 많은 건물주 딸에서 거리에 나앉은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한 상간녀는 제게 거액의 위자료 폭탄까지 물어주게 생겨 완벽하게 궁지에 몰리고 말았어요. 도끼가 머리끝까지 오른 그 여자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찾아가 악을 쓰며 자신이 사다 바쳤던 명품 가방과 한정판 팔찌를 내놓으라고 폐악을 부렸다고 했죠. 하지만 돈줄이 끊긴 시가 식구들 역시 호락호락하게 돌려줄 인간들이 아니었고 결국 상간녀는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고 길거리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인 끝에 그 알량한 명품들을 도로 뺏어와 중고 마켓에 헐값에 넘기며 위자료를 마련하는 비참하고 구차한 굴욕을 겪어야 했죠. 그리고 제게 복수하기 위해 상간녀가 선택한 마지막 발악은 모텔 화장실에서 죽고 못 살며 서로의 몸을 탐하던 제 남편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남편을 고소해버리니
남편은 하루아침에 직장까지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며 사기꾼 불륜남이라는 낙인이 제대로 찍혀버리게 되었죠. 이혼 소장 역시 남편 회사 부서원 전원이 참석한 월요일 오전 주간 회의 시간에 맞춰 그의 책상 한가운데로 아주 정중하게 배달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상사의 지시로 회의 중이던 남편이 그 두툼한 법원 등기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그의 더러운 불륜 행각과 빚쟁이 실체는 회사 전체에 화려하게 생중계되며 남편은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하는 수치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속이고 농락했던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돈과 체면을 모조리 빼앗긴 채 서로의 목을 조르며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장 우아하고 통쾌한 승리의 와인 잔을 들어 올렸어요. 이혼 소장을 받아들고 완벽한 조리돌림의 주인공이 된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제 핸드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오며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불륜과 수천만 원의 빚쟁이 실체가 회사 사내 게시판과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자 직장 동료들의 경멸 어린 시선에 완전히 짓눌려버린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짐승처럼 엉엉 울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애원했어요. 그 역겨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올 때마다 저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흔들림 없이 아주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수신 차단 목록에 그 인간의 번호를 영원히 처박아 버렸습니다. 나를 10년 동안 식모 취급하며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했던 그 알량하고 비겁한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변명 따위는 이제 제 인생에서 단 1초도 들을 가치가 없었거든요. 제가 채광 좋은 오피스텔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며 소송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동안 시가 본가는 완벽하게 불타오르는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 도청 사건으로 두 아들의 끔찍한 기만극을 지방에서 생중계로 들어버린 시아버지는 분노가 극에 달해 서울로 올라오시자마자 곧바로 유능한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아주버니의 상가명의 도용 미수 사건을 뼛속까지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하셨어요.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조사망에 걸려든 아주버니는 동생의 빚을 핑계로 서류를 교묘하게 조작해 비싼 상가 건물을 자기 앞으로 빼돌리려 했던 치밀한 횡령과 배임 시도가 적발되며 쥐구멍에 몰린 쥐새끼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철석같이 믿고 회사 일을 맡겼던 장남의 끔찍한 배신에 이성을 잃은 시아버지는 회사 로비 한가운데에서 아주버니의 뺨을 거칠게 후려치고 수많은 직원이 보는 앞에서 아주버니의 멱살을 쥐고 흔들며 단칼에 해고 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시아버지는 호적에서 장남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겠다고 우렁차게 선언하며 아주버니가 살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금마저 전액 강제 몰수해버리는 무자비한 처형을 집행하셨죠. 겉으로는 점잖은 척 가족을 위하는 척 위선을 떨며 동생의 불륜을 덮어주던 교활한 아주버니는 하루아침에 직장과 전세금을 모두 잃고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쫓겨나 막노동판을 전전하는 빈털터리 신세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의 끔찍한 숙청은 두 아들에게서 끝나지 않았어요. 두 아들을 완벽하게 쳐낸 시아버지는 곧장 본가로 들이닥쳐 소파에 앉아 덜덜 떨고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구겨진 이혼 서류 뭉치를 무자비하게 집어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목 놓아 울부짖었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평생 호사스럽게 누리던 생활비 카드를 당장 끊어버리고 단 한 푼의 재산도 나누어 주지 않은 채 맨몸으로 내쫓아버리겠다고
불같이 호통을 치셨어요. 며느리를 기만하며 돈 많은 상간녀를 새아가라 부르며 명품 가방에 눈이 멀어 꼬리를 흔들던 시어머니의 그 역겨운 탐욕이 결국 자신의 완벽하고 비참한 파멸을 불러온 것이죠. 명품과 허영에 미쳐 살며 저를 촌스럽다 멸시하던 시누이 역시 시아버지의 번뜩이는 분노를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서 겁에 질려 숨만 헐떡이던 신누이는 시아버지에게 머리채를 거칠게 잡힌 채 바닥으로 질질 끌려 나왔고 그녀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모든 신용카드가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가위질에 의해 싹둑싹둑 두 동강이 나며 거실 바닥으로 눈송이처럼 흩뿌려지는 처절한 굴욕을 맛보아야 했어요. 오빠의 불륜녀에게 빌부터 값비싼 명품 팔찌와 호텔 숙박권을 뜯어내며 희희낙낙하던 그 철없는 캥거루족 아가씨는 하루아침에 용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썩어 빠진 집안의 절대 권력자가 휘두르는 피 튀기는 처형식 아래서 시가 식구들은 각자의 끔찍한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며 완벽한 멸문지화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시가가 잿더미로 변해 무너져 내리는 그 찬란한 풍경을 전해 들으며 저는 아주 굳건한 연대를 맺었던 나의 유일한 조력자 형님에게 약속했던 구원의 손길을 든든하게 내밀었습니다. 시가에서 부엌대기 취급을 받으며 눈칫밥을 먹고 살던 형님이 허구한 날 대출을 받아 날려먹는 구제 불능 도박꾼 아주버니와 완벽하게 갈라설 수 있도록. 저는 강남에서 가장 유명하고 독종이라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선임료 전액을 일시불로 결제해주며 그녀의 전쟁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요. 저의 든든한 금전적 법적 지원이라는 거대한 날개를 단 형님은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유능한 사설탐정까지 동원하여 남편이 몰래 숨겨둔 비상금과 불법 도박 자금의 흐름까지 뼛속까지 샅샅이 파헤치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법정에서 그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서늘하게 들이밀며 남편의 끔찍한 유책 사유를 낱낱이 입증한 형님은 아주버니가 쥐고 있던 마지막 재산 한 푼까지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영혼까지 싹싹 긁어오는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죠. 판사의 이혼 판결봉이 경쾌하게 내려쳐지던 날 법원 복도를 당당하게 걸어 나오며 형님은 제품에 와락 안겨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며 가슴속에 맺혔던 모든 서러움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을 견디며 지옥 같은 시가에서 쥐죽은 듯 살았던 형님은 마침내 두둑한 통장 잔고와 함께 온전하고 빛나는 자유의 몸을 얻어 새 삶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저는 제 두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 뻔뻔하고 역겨운 인간들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게 집착하고 사랑하던 돈과 알량한 체면을 아주 미세한 먼지처럼 산산조각 내버리는 가장 우아하고 통쾌한 복수를 기어코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피 말리던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완벽하고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나고 썩어 문드러진 살을 과감하게 도려낸 내 마음의 상처가 단단하게 아물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지 어느덧 1년이라는 눈부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에게서 아주 뼛속까지 긁어모아 받아낸 막대한 위자료와 제가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며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모두 합쳐 저는 평소 꿈에 그리던 탁 트인 바닷가 근처에 그림같이 예쁜 디저트 카페를 창업했어요. 하얀색 외벽에 파란색 지붕을 얹고 통유리창 너머로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간사하고 완벽한 나만의 공간이었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최고급 버터와 밀가루를 반죽하여 오븐에 굽고 있으면 고소하고 달콤한 빵 냄새가 온 동네를 가득 채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저절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신선한 원두를 갈아 진하게 내린 에스프레소의 향긋한 풍미는 바다의 짠내와 어우러져 제 카페를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대박 명소로 만들어 주었어요. 수많은 손님이 줄을 서서 제가 만든 케이크와 커피를 맛보기 위해 기다렸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 사는 며느리가 아니라 수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매출을 올리는 멋진 사장님으로 완벽하게 자립하여 찬란한 인생의 제2막을 열어젖혔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지는 주말 오후가 되면 지옥 같은 시가에서 완벽하게 탈출하여 온전한 자유를 찾은 형님이 아주 화사하고 예쁜 꽃무늬 원피스를 차려입고 제 카페로 놀러 오곤 했습니다. 시가에서 매일 색이 바랜 낡은 티셔츠만 입고 부엌대기처럼 무거운 뚝배기만 나르던 형님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이라고는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이 맑고 환한 미소만이 가득 피어올라 있었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서로의 찬란한 해방감과 행복을 나누는 아주 둘도 없는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바람결에 아름아름 들려오는 그 썩어 빠진 시가 쓰레기들의 근황은 참으로 처참하고 볼품없어서 우리의 달콤한 디저트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안주거리가 되었죠.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쫓겨나고 전세금마저 몰수당한 아주버니는 빚쟁이들을 피해 공사판을 전전하며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비참한 신세로 굴러떨어졌고, 그 알량한 월급마저 병든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대느라 허리가 활처럼 휘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 허영심에 찌들어 명품만 밝히던 시누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그 특유의 오만방자한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손님과 시비가 붙어 해고당한 뒤 매일 좁은 월세방 구석에서 소주를 마시며 눈물만 쏟아내는 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고 등쳐먹기 바빴던 그들의 최후는 이토록 찌질하고 끔찍한 자멸로 막을 내렸고, 우리는 그들의 파멸을 축하하며 시원한 아메리카노 잔을 경쾌하게 부딪혔습니다. 비가 하늘에 커다란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던 어느 여름날 오후였어요. 회색빛 먹구름이 바다를 무겁게 짓누르고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아주 스산하고 매서운 날씨였지만, 제가 정성스럽게 가꾼 매장 내부는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바닐라 향기로 가득 차 있어 묘한 안락함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궂은 날씨 탓에 매장을 찾는 손님은 평소보다 적었지만 배달앱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 알림음은 쉴 새 없이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저를 바쁘게 만들었죠. 음료와 디저트 상자들을 카운터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매장 입구를 바라보고 있을 때 유리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비에 흠뻑 젖은 우비를 입고 칠이 다 벗겨진 헬멧을 푹 눌러 쓴 일용직 배달 기사 한 명이 엉거주춤한 걸음걸이로 들어섰습니다. 신발에 묻은 흙탕물이 깨끗한 매장 바닥을 더럽힐까봐 눈치를 보며 문가에 서서 빗물을 털어내는 그 배달 기사의 몸에서는 퀴퀴하게 젖은 비 냄새와 찌든 땀 냄새가 뒤섞여 풍겨오고 있었죠. 제가 카운터에서 배달 번호를 부르며 다가가자 빗물의 시야가 가려진 배달 기사는 커다란 헬멧을 두 손으로 힘겹게 벗어던지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헬멧 아래로 드러난 그 앙상하고 초라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하마터면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강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덥룩하게 자란 수염에 볼살이 푹 패여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그리고
퀭하게 죽어버린 초점 잃은 두 눈동자. 그 늙고 병든 배달 기사는 바로 불과 1년 전 5천만 원의 빚을 상간녀에게 떠넘기고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며 나를 촌달기라 조롱했던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상간녀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뒤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일용직 오토바이 배달 알바를 전전하는 시궁창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포장된 디저트를 가지러 카운터 앞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그는 카운터 안쪽에서 아주 여유롭고 화사한 미소를 띠며 당당하게 서 있는 사장님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처참하게 짓밟고 무시했던 저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벼락이라도 맞은 듯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젖은 장갑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도 모를 만큼 극도의 경악에 사로잡힌 그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소리만 뻐끔거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렸던 아내는 바다가 보이는 번듯한 건물의 사장님으로 눈부시게 성공하여 빛나고 있는데 자신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하루에 몇만 원을 벌기 위해 빗속을 뚫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되어 전 부인의 매장에 픽업을 오게 된 이 잔혹한 운명의 장난 앞에 그는 사시나무처럼 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극한의 수치심과 뼈저린 후회가 해일처럼 밀려왔는지 그의 벌건 눈시울에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목이 꽉 메어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내뱉지 못한 채 그저 처참하게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어하는 그 처절하고 비참한 눈빛을 마주하면서도 제 가슴 속에는 그 알량한 동정심이나 분노조차 단 한 톨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역겨운 인간이 내 인생의 엑스트라조차 되지 못하는 아주 완벽한 타인이라는 사실이 주는 서늘한 쾌감이 제 등줄기를 타고 짜릿하게 흘러내렸죠. 저는 단 1초의 동요나 떨림도 없이 아주 부드럽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그를 과거의 남편이 아닌 오늘 처음 보는 이름 모를 하찮은 배달원 취급하며 완벽한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포장된 커다란 상자 2개를 카운터 위로 내밀며 저는 입가에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눈부신 자본주의의 미소를 장착한 채 금고에서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어 그의 축축하게 젖은 손에 아주 부드럽게 쥐어주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배달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희 매장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운전 조심해서 가세요. 과거의 원한 따위는 전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듯 아주 평온하고 우아하게 건넨 저의 그 한마디는 남편의 가슴에 수만 개의 날카로운 빗으로 꽂혀 그의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마저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과거의 권력관계가 완벽하게 역전되어 이제는 자신이 동정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길거리의 먼지 같은 존재로 전락했음을 뼈저리게 확인한 남편은 더 이상 얼굴을 들지 못하고 짐승 같은 울음을 삼키며 포장 상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뒷걸음질 치듯 매장 밖으로 도망쳐 나간 그는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처참한 몰골로 비틀거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회색빛 빗물에 섞여 완전히 모습을 감추는 그의 비참한 뒷모습을 통유리창 너머로 여유롭게 지켜보며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얼음이 경쾌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진하고 쌉싸름한 커피를 한 모금 깊게 들이켜는 순간 제 입안 가득 퍼지는 그 향기는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달콤하고 찬란한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길고도 험난했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화려하게 펼쳐질 제 눈부신 인생 이막처럼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늘 행복하고 찬란하시기를 두 손 모아 응원할게요.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나 자신을 사랑하는 멋진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윤혜인님의 사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묵묵히 희생만 하셨던 혜인님이 모든 아픔을 딛고 통쾌한 반격에 성공한 모습에 저 역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 초라한 배달 기사가 되어 나타난 전 남편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차갑고 우아하게 일별을 날린 마지막 장면은 한편의 영화처럼 꽉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핑계로 누군가의 헌신을 짓밟은 사람들은 결국 본인들이 뿌린 탐욕의 씨앗으로 처참한 파멸을 맞이했죠. 깊은 상처를 눈부신 훈장으로 바꾸고 이제는 바다가 보이는 예쁜 카페에서 자신만의 찬란한 인생 이막을 굽고 계실 혜인님의 용기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홀로 소갈이하며 눈물 짓고 계실 분들이 있다면 오늘 혜인님의 이야기가 시원한 사이다이자 따뜻한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고부 여정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